늙는 건 비극이 아니다. 진짜 비극은 늙어서도 여전히 남에게 기대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삶이다. 당신이 믿어온 버팀목, 자식, 배우자, 친구, 그들은 언젠가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그 순간 기댈 데 없는 허공에 매달린 자신을 발견한다면 늦기 전에 깨달아라. 노년을 지탱하는 건 외부의 손길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 갈고 닦은 품성, 그리고 오롯이 홀로 서는 자립이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당신의 노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진다. 하지만 있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당신은 끝까지 당당하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벗겨내겠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눈은 번져 흰머리의 번짐을, 손등은 붉어진 핏줄을, 허리는 알 수 없는 미세한 구픔을 고발한다. 그 한순간 오래도록 믿어온 환상이 산산이 부서진다. 가족은 영원히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자기 암시, 자식은 마지막까지 부모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달콤한 확신, 배우자는 평생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안일함, 모두가 세월 앞에서 조용히 철회된다. 현실은 냉정하다. 몸은 예전만 못하고 세상은 바쁘며 관계는 변한다. 그때 뒤늦게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끝내 눈을 감은 채 버티다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선택은 단 하나다. 외부의 기댐을 상수로 착각하던 태도를 지금 여기서 폐기하고 삶의 중심을 되찾아 스스로를 기둥으로 세우는 일. 미루지 마라. 아직은이라는 말이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습관이 빚었고 내일의 나는 지금의 결단이 만든다. 체면, 관성, 핑계를 한 번에 꺾어라. 나이쯤은 패배가 아니다. 알리바이가 사라지는 시점일 뿐이다. 타인의 시선에 기대 만든 자아를 회수하고 관계 위에 얹어둔 마음의 무게를 걷어들이며 더 이상 누가가 아니라 내가를 주어로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당당하게 여는 첫 걸음이다.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중심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중심을 안으로 들여놓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기댈 곳을 찾는 여정을 끝낸다. 이제 나는 내가 선다. 자식은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의 하루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어린 시절 부모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묻고 의논하던 그들이 이제는 바쁜 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집과 일과 꿈을 세우느라 당신에게 전화를 걸 여유조차 잃는다. 한때 함께했던 웃음과 눈물이 당연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연락은 점점 간헐적인 안부로 축소된다. 배우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손을 맞잡았지만 세월의 무게는 마음의 온도마저 서서히 바꿔놓는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은 일상의 반복과 노화의 피로 속에서 변색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았던 감정은 침묵 속에 묻히기 시작한다. 친구들은 더 잔인하다. 예정일도 경고도 없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어제까지 농담을 주고받던 이가 오늘은 차가운 소식으로만 남는다. 그렇게 삶은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 주변의 원을 좁혀나간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이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고립은 더 깊어진다. 아무도 악의로 떠난 것이 아니다. 모두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뿐이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잔혹하다. 그때 깨닫는다. 진짜 고독은 혼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세상은 변하고 관계는 흐르며 남는 것은 결국 나 혼자다. 이 진실을 피하려 하지 마라. 부정할수록 상실의 칼날은 더 깊이 파고든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공허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 기댈 언덕이 사라진 자리에 내가 서야 할 단단한 땅을. 정약용이 말한 첫 번째 기둥. 독서로 얻은 지혜는 단순한 취미나 여가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이 앗아가지 못하는 내면의 무기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신의 요새다. 젊을 때 우리는 독서를 종종 사치로 취급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눈앞의 일에 쫓겨 책장을 넘길 여유를 스스로 빼앗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주변이 비워지고 육체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그 공허를 채워주는 것은 오직 머릿속에 켜켜이 쌓인 지혜뿐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정약용은 18년 유배라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외딴 강진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는 드물었고 세상과의 연결은 거의 끊겼다. 그러나 그는 절망 대신 책을 붙들었고 그 결과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 책 속에서 그는 옛 성현과 대화했고 백성을 깨우칠 사상을 다듬었으며 자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렸다. 책은 시공을 넘어 마음을 잇는다. 오늘 당신이 한 권을 펼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와도 조선의 선비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몸이 아파도 친구가 떠나도 책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한 페이지의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 한 장이 방향을 바꾸고 절망 속에서 길을 열며 혼란을 질서로 바꾼다. 독서의 진짜 힘은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몇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몰입과 사유에 있다. 읽을 때 느끼는 감동, 깨닫는 통찰, 스스로와의 대화가 쌓여서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책은 젊을 때 읽는 거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더 깊고 강렬해진다. 젊어선 흘려보낸 문장이 이제는 생의 무게와 함께 가슴을 찌른다. 책은 나를 나이 들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내 몸을 늙게 하는 동안 내 정신이 계속 젊고 예리하게 살아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정약용은 독서를 노년의 첫 번째 기둥이라 부른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부업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살아갈 힘을 만드는 본업이다.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를 넘어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새로운 언어가 된다. 젊을 때는 너무 서두르느라 눈앞의 성취와 욕망에 매달리느라 책 속의 깊이를 보지 못한다. 한 문장 속에 담긴 인간의 비극과 회복, 선택과 책임의 무게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정보나 흥미로만 소비한다. 그러나 세월이 쌓인 지금 그 문장들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한 구절이 삶의 굴곡과 상실, 기다림과 인내를 거친 뒤에는 곧장 가슴 깊숙이 파고든다. 이는 단순한 감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들이 책 속의 시간과 연결되며 만들어내는 공명이다. 책은 이제 과거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나이가 들며 독서는 더욱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스며든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는 대신 한 단어, 한 호흡, 한 장면 속에서 오래 머문다. 거기서 나는 나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잊었던 열정과 후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재확인한다. 독서가 주는 위로는 화려한 위안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진실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한다. 몸이 불편해져도 외부와의 연결이 느슨해져도 책은 당신과 함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 중 하나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고 읽은 내용을 금세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의 몰입이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더 이상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나이자 작가의 동료이자 인류의 대화 속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다. 정약용이 유배 속에서도 하루하루 책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서는 현실의 빈자리를 메우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오늘 한 장을 읽는다는 것은 내일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의 선택과 행동, 말과 침묵, 이익과 양심 사이에서 수없이 반복된 결단의 총합이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이 품성이었다. 그는 억울한 제목으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누구라도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달랐다.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언제나 올바름을 향했다. 유배지에서 만난 이들에게 그는 학문을 나누었고 어려운 농민들의 문제를 풀어주었으며 권력과 거리를 둔 채 정직을 지켰다. 이러한 품성은 화려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더욱 빛난다. 젊은 시절 우리는 때로 타인의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은 그 모든 선택을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노년에 이르러 낱낱이 꺼내놓는다. 가면을 쓸 힘도 잘못을 포장할 에너지도 줄어든 그때 드러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진짜 나다. 평생 선한 마음을 기르고 바른 길을 걸어온 이는 그 시점에서 당당함과 평안을 얻는다. 반대로 이기심과 탐욕에 젖어 살아온 이는 과거의 잘못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마음을 괴롭힌다.
품성이란 결국 습관화된 선택의 결과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었는가? 분노 속에서도 절제를 택할 수 있었는가? 이 작고 반복된 결단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 품성은 나이가 들어 갑자기 얻게 되는 보물이 아니라 이미 젊을 때부터 매일 조금씩 저축해온 인격의 자산이다. 정약용이 말년에 존경받은 것은 그의 학문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신을 다스려온 그 꾸준한 도덕적 훈련이었다. 노년의 품성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다. 그것이 곧 두 번째 기둥이며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기반이다. 인간의 품격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작고 반복된 선택에서 결정된다. 옳은 길과 쉬운 길이 눈앞에 동시에 놓였을 때 대부분은 망설인다. 쉬운 길은 즉각적인 편안함과 이익을 약속하지만 옳은 길은 불편과 손해를 동반한다. 이때 무엇을 택하느냐가 당신의 품성을 만든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도 타인을 먼저 배려한 적이 있는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즉시 쏟아내는 대신 스스로를 제어하고 이해하려 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 보상 없이 손을 내민 적이 있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든다. 세월이 흐르고 체력과 외모, 지위가 모두 퇴색한 뒤에 남는 것은 바로 이 기록들이다. 노년에 이르면 모든 가식과 포장이 벗겨진다. 젊을 때는 미소로 가릴 수 있었던 위선도, 화려한 말로 덮을 수 있었던 이기심도 더 이상 숨길 힘이 없다. 그때 드러나는 진짜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의 선택의 총합이다. 평생 올바름을 지켜온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뒤돌아봐도 부끄러운 일이 적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나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림자를 피하지 못한다. 과거의 잘못이 불쑥불쑥 떠올라 마음을 괴롭히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옳음은 훈련을 통해 강화되고 배려는 실천을 통해 체질화된다. 매 순간 쉽지만 옳지 않은 길 대신 어렵지만 바른 길을 택하라. 작은 친절, 사소한 정직, 감정의 절제, 이 모든 것이 품성을 쌓는 벽돌이 된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당신의 노년은 초라한 변명 대신 당당한 침묵으로 빛날 것이다. 세 번째 기둥,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은 노년의 생존 조건이자 자유의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독립만을 자립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자립은 그보다 훨씬 깊다.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독립까지 포함한다.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 외부의 조건이 무너져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배우자도 세월의 흐름 앞에 변할 수 있으며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의존하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그러나 자립한 사람은 다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시련이 닥쳐도 주저앉지 않는다. 자립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혜와 품성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 책에서 얻은 지혜는 상황을 해석하고 돌파구를 찾게 하며 평생 길러온 품성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운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관직을 잃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 고립의 시간에 그는 자신의 품성을 지켰고 스스로 생을 꾸려갔다.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고립을 학문적 성취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것이 자립이다. 자립은 남이 나를 떠밀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 물질적 도움을 전제로 움직이는 삶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오직 스스로 서는 자에게만 허락된다. 노년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자립에서 나온다. 지혜, 품성, 자립. 이 세 기둥은 따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물처럼 맞물려 노년을 지탱한다. 지혜는 시야를 넓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게 하고 품성은 그 길 위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며 자립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준다. 지혜만 있고 품성이 없다면 그 지혜는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될 수 있다. 품성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선한 마음은 있지만 현실을 돌파할 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지혜와 품성이 있어도 자립이 없다면 결국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새 기둥이 함께 서 있을 때 노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힘으로 바뀐다. 세상이 변하고 가까운 이들이 떠나도 이 세 가지는 안에서 단단히 맞물려 당신을 흔들림 없는 존재로 만든다. 지혜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게 하고, 품성은 그 해석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며, 자립은 그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게 한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외부의 환경이 무너져도 내부의 구조는 끄떡없다. 정약용이 유배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학문을 완성하고 인간적 존경을 받으며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세월과 고립이 주는 압박을 새 기둥으로 버텼다. 그리고 그 기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다. 노년에 이르러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의 부재가 공허가 아니라 사색의 공간이 되고, 환경의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성찰의 기회가 된다. 이 세 기둥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건물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을 불필요한 것에서 본질로 옮기는 선택이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시간은 줄어들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뚜렷이 갈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좇는다. 집은 더 넓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옷장은 이미 꽉 찼는데도 새 옷을 산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검소함은 궁핍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불필요한 물건과 욕망을 줄이면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것에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배움이다. 노년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도구도 변하고 소통의 방식도 변한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을 배우려는 태도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한다.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자극받고 자신감이 생기며 스스로를 시대에 맞춰 재정비할 수 있다. 이 배움은 단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적 소양 역시 삶의 품격을 높인다. 정약용이 차를 마실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를 마시는 시간처럼 사색과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습관은 노년의 질을 결정한다. 바쁘게 살던 젊은 시절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천천히의 미학을 만끽하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연과 교감하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호사다. 검소함은 이런 시간을 가능하게 하고, 배움은 그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문화적 여유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든다.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바로 이런 본질들이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평생 모은 지혜는 판단을 맑게 하고, 길러온 품성은 흔들림을 막으며, 단단한 자립은 결정을 실행으로 바꾼다. 이 세 기둥이 맞물릴 때 돈과 명예의 휘발성은 무력해지고 남이 주는 인정의 굴레는 풀린다. 지금의 시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 양이 아니라 질을 가려내는 시간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강박을 거둬들이고 덜어냄을 통해 본질을 선명히 하라. 하루의 루틴을 재설계하라. 아침엔 조용히 읽고 적어 머리를 깨우고, 낮에는 몸을 움직여 생기를 되찾으며, 저녁엔 말을 아끼고 사색으로 하루를 마감하라. 약속은 짧게, 정성은 깊게, 소비는 검소하게, 배움은 끊기지 않게.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교감임을 기억하고, 도움은 의존이 아니라 연대임을 분별하라.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신성시하지 말고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의 얼굴을 만들라. 필요 없는 물건과 소음, 후회와 비교를 과감히 폐기하고 작은 친절과 정직, 집중과 절제를 일상의 기본값으로 고정하라. 노년의 권위는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고, 품격은 재력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난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되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타인에게 너그러우되 원칙을 헌납하지 마라.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집중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불확실성을 탐색의 기회로 변환하라. 남은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산만함을 빼면 충분하다. 이제 결심하라.
남은 생을 설명하지 말고 설계하겠다고, 세월을 견디지 말고 활용하겠다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마지막에 남을 유산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살아낸 방식이다. 그러니 오늘, 지금, 즉시 선언하라. 더 느리게 보되 더 깊게 판단하고, 더 적게 가지되 더 크게 베풀며, 더 적막해질수록 더 단단해지겠다고. 노년은 종착지가 아니라 최종 편집본이다. 불필요한 문장을 덜어내고 핵심을 굵게 표시하라. 그러면 생애의 마지막 페이지가 비로소 품위 있게 완성된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세월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생존의 지도다. 지혜, 품성, 자립, 이 세 가지를 품은 노년은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책을 펴고 마음을 다스리고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렇게 만든 당신의 노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체가 될 것이다. 여기는 지혜의 지도, 당신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안내할 나침반이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날 때까지 지혜로 하루를 설계하라.